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이렇게 맨들맨들한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딱 얻어갈 거는 우주 배경 복사다 이러면 그 수학에도 해석학이 있고 뭐 고고학에도 해석학이 있듯이 우주 초기부터 130억 년의 과정을 해석하는, 특히 초기 우주 빅뱅에서부터 38만 년까지를 해석하는 우주의 해석학이다. 해석학을 나타내는 이 징표가 바로 그 우주 배경 복사다. 이 개념만 오늘 좀 심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려면 사실 그 딱 잘라서 38만 년에 그 포톤이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져서 디커플링돼서 나오는 그 도표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뱅에서부터 어쨌든 38만 년까지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총체적으로 어떤 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다 살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웠던 뭐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연력학, 입자 물리학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믹스가 돼가지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 전파 화학, 전파 천문학까지 이렇게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딱 그 우주 배경 복사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온도하고 우주의 시간하고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고 여기는 온도죠. 절대 온도로 나타내고요. 여기는 초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한 45도 정도 그리고 7개의 점을 찍으세요. 7개의 점을 찍고 이 점에 해당되는 일단 시간축에부터 시간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는 쭉 보면 10의 마이너스 43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5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이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초, 1초. 그 다음이 3분, 라스트 3미니트. 그 다음에 38만 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온도가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유도된 T는 이코로 1.5 곱하기 10의 10승 1 오버 루트 T. 세크를 넣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여기가 10의 32승 K, 여기가 10의 27승, 여기가 10의 15승, 여기가 10의 13승, 여기가 10의 10승, 여기가 10의 6승, 여기가 10의 3승. 현재 우주 온도가 얼마입니까? 2.7. 네? 2.7. 우주 전체 273도 아닙니까? 네. 273도고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0, 절대 온도 0도, 마이너스 273도죠. 다만 CMB의 현재까지 38만 년에 온 CMB를 라디에이션을 측정했을 때 그 온도가 파장이 에너지까지 할당된 게 아까 말씀하신 2.7도 K입니다. 헷갈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맨 위에서 보라는 게 중력 분리, 그 다음에 강력 분리, 그 다음에 양력과 전자기 상호작용 분리, 쿼크가 결합되고 알파, 포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하면 10의 19승, 10의 14승,
기가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6, 10의 6승, 여기는 그냥 일렉트론 볼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렉트론 볼트하고 이렇게 다 적어놓는 이유는 우리 그 보가트 러셀 정리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질량과 온도, 그 다음에 조성비만 알면 그 상태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CMB를 측정하는 가장 큰 그 CMB 측정 계획을 보면은 실제로 뭐 파장을 재고 이런 게 아니고 온도를 잽니다. 온도 차이를 재거든요. 우주의 두 포인트의 온도 차를 재는 게 메인 이슈입니다. 근데 메인 이슈인데 다 여기도 보면은 온도를 쥐고 가잖아요. 우주에서 전체적으로 온도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CMB가 이 모든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연력학적인 상변이 혹은 상전이라고 하죠. 이 로직이 이제 우리가 뭐 투명해졌다, 우주에 대해서 뭐 디커플링 됐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상변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낮아질 때마다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상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참 이해를 하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에너지를, 우리 우주 전체 에너지를 하나의 이 원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옥수수 혹은 밀가루처럼 원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원료를 가지고 이 온도가 위에 있을 때는 걸쭉한 죽이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나씩 우주에 생기는 물질에다가 원료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 전체를. 그래서 이 가장 먼저 할당했던 게 중력이라는 힘이고, 이때 중력과 같이 할 수 있는 다크메타는 이때부터 디커플링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 10-30 우승초 이하에서는 여기서 우주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또 이 CMB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 인플레이션 스테리가 가져오는 네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코히어런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우시안, 또 하나는 다이애베틱 프로세스, 하나는 스케일 인베리언트. 이런 좀 이렇게 기본적인 이 상식선으로 이 주변에 여건을 조성을 해야 나중에 이쪽에서 그리는 그 CND의 그 도표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사실 이때만 해도 중력과 이때만 해도 거의 양성작 크기로 10-20승 정도의 크기의 우주가 갑자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공간이 무한히 확대가 됩니다. 거의 무한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확대가 되는데, 그때 뭐 10-28승 정도 크기가 10-50승 크기 정도로 확장을 합니다. 이때 50승 크기 정도로 확장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10-34승초에 이 정도의 델타 T가 갔을 때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10-16승 미터가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순식간에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팽창하는 힘 때문에 우주가 작은 이 공률을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갖고 밀도가 높은 공률을 가졌던 우주가 플랫한 우주로 거의 공률 제로인 상태로 우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이런 조건 하에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이 이 38만 년까지의 이 모든 우주의 물질의 상태와 물리적 상태를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말들이 그런 말입니다. 코히어런트라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후에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렙톤하고 하드론이, 렙톤하고 쿼크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뉴트리노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때부터 속칭 우리가 말하는 바리온 같은 물질의 원자가 되는 원료가 되는 소립자들 퍼크나 렙톤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생성이 시작되면서 이게 정물질과 반물질이 여기서부터 이 처음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온도가 다운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정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악수하는 순간 감마레이를 포톤을 내뱉고 소멸해버리죠. 에너지를 내뱉으면서 이때 포톤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포톤이 생기기는. 그러나 이 포톤이 에너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생성되는 이런 소립자들하고 상호 인터랙션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소립자인 상태로만 계속 남아있을 뿐이고 어디 다른 거하고 인터랙션을 못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뭐 양성자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로만 있고 걸쭉하면 그냥 숲으로 그냥 이렇게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차츰차츰 낮아지면서 이 포톤이 사실은 전자의 음전하고 양성자하고 이게 서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 감마레이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오게 그냥 막아요. 충돌을 해가지고 막은 바람에 전자가 캡처가 못 되는 거죠. 근데 포톤의 온도가 차츰 낮아지면서 포톤이 에너지를 잃고 어떻게 보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자가 캡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30만 년쯤 됐어요. 38년 만에 실제로 30만 년 정도에 한 3,000도 정도 3,000도 K가 됐을 때 실제로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캡처가 되고 전자가 캡처가 되니까 같이 스프처럼 믹스가 되어 있던 게 독립적으로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를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어떤 빈 공간을 향해서 달려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뿌리한 안개 같다가 쫙 캡처가 되니까 포톤은 포톤대로 독립되고 인터랙션을 하지 않고 독립되고 원자는 원자대로 딱 독립되고 독립성을 이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게 어디 막 뭐 물체가 실제로 달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상태에서 딱 독립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온 게 인플레이션 때 일어났던 이 모든 흔적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이 팽창이 일어날 때 흔적들이 모든 여기에서 나오는 뭐 전자가 됐든 양성자가 됐든 포톤이 됐든 뭐 뉴트리노가 됐든 암물질이 됐든 뭐든지 빅뱅에 전부 다 코이어런트 연장돼서 이 초기에 양성자만 크기일 때 양자적 요동의 흔적들을 다 링크돼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링크돼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의 그 어떤 그 양자적 요동이 그 파장으로 나타내고, 그게 결국 그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으로 코스믹 라디에이션으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선형적으로 결합하면 그 일정한 파장을 그려낼 수가 있다. 그래서 코이어런트 됐기 때문에 그 모든 물질과 인터랙션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선형 결합을 해서 나타내면 이 우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우시안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때 일어난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형태가 어떤 평균값,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온도가 됐든 어떤 상태에 대한 평균값을 알면 그 모든 존재하는 상태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해서 온도 차만을 딱 측정하면 그 평균값만 가지고도 그 당시의 우주 전체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CMB 픽을 나중에 그려도 이걸 CMB 맵을 통계적으로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그 가정을 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열 프로세스라는 건 이게 사실 온도 편차, 우주 주름이라고 표시하는 그거하고 사실 링크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양성자라는 크기이지만 실제로 그 북부적인 걸 세그멘테이션 해보면 상호간에 서로 이 열적 교환이나 이 평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열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 단열된 상태의 온도가 그 물질의 나중에 운축과 결합을 해가지고 온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주가 밀도가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주에 그 주름이 지게 되고, 그래서 CMB 픽이 그렇게 단열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주름이 적고 그 주름이 진
CMB 픽이 스케일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면 CMB 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름도 있을 수 없고 그냥 균일한 상태에 균일하게 유축하고 우주에는 뭐 은하도 행성도 아무것도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 인베리언트는 이거하고 사실 단일 프로세스하고 사실 링크가 되어 있는데 스케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한 번 주름이 결정된 스케일이나 어떤 뭐 초은하다이나 은하 같은 게 이렇게 국부적으로 결정된 스케일이 이 단열 팽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변하지 않고 같이 우주가 팽창하는 만큼 그 CMB 픽도 같이 공주에서 증폭이 되고 스케일이 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높이나 넓이나. 그래서 이 스케일 자체가 비례가 절대적인 값은 팽창을 하더라도 그 상대적인 비례값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이런 과정들이 결국 CMB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 나타나는 그 그래프를 요 과정하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CMB의 우리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이렇게 CMB 픽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픽은 아까 저기에서 그 CMB라고 38만년에 전자가 이 양성자에 이 캡처가 되면서 수소 원자나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고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졌잖아요. 그 투명한 포톤을 갖다가 측정을 했더니 결국은 그 포톤은 생성되기는 어디 저기 강력이 분리된 시점 안에 35승초 이때부터 생성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인터랙션하고 수많은 그 굴곡을 겪었던 에너지의 그 변동을 겪었던 그 값을 그대로 사실은 지금처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저런 인플레이션의 조건 때문에 그 흔적들을 불균일하고 불균일하지 않다면 이런 픽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저런 스케일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픽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그 방식이 여기는 그 가공동량이고요. 앵글러 모먼트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은 L의 L 플러스 1 CL 2파이 마이크로 여기는 그 아까 우주의 주름 얘기하면서 주로 두 포인트의 온도 편차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포인트의 온도 편차를 가운동량 대비 두 포인트의 온도 편차를 구면조화함수학에서 우리가 그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양자 자체를 원형 9로 놓고 가운동량을 양자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L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했듯이 여기도 똑같은 상태로 놓는 겁니다. 가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저기 스케일이 작을 때 원형의 그걸 보고 양자화되어 있는 상태로 놓고 우리가 이 두 포인트를 137억 년, 저기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에 투명해진 그 파장을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파장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 포함이 된 그 파장을 구면 조화함수에 대고 투영을 해본 거죠. 투영을 했을 때 이런 파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 값이 여기가 이제 호비 유성이 내린 여기서 여기까지를 측정을 한 게 호비 유성을 통해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50까지는 여기가 삭스홀페 이펙트, 플래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L 값이 50 이하고 여기에서
사실 이게 우리가 L값은 잘 알다시피 180도를 세타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그 파장으로 나타내는 걸 측정하면 뭐 우리가 파장 뭐 7cm 파장이나 몇 미리 파장이나 파장을 측정하면 결국 그 파장의 스케일을 가지고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 동량의 이 L값을 이렇게 세타 각을 투영하는 게 이게 가운 동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 호비의 분해능이 7도입니다. 7도를 넣으면 내가 L값이 2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L값들을 이 WMAP L값이 얼마죠? 15분이고 플랑크는 5분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15분, 60분의 15, 그러면 720이 나오죠, 정확히.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60분의 5 안에는 2100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비 위성이 L값 26을 두 포인트의 온도 편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우주의 역사라는 그 조지 스무트 책을 보면은 결국 이 과정에서 쏟아나온 이 빅뱅에서부터 38만 년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온도 편차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빅뱅 이론이 맞느냐 정상 우주론이 맞느냐, 그러니까 빅뱅은 어느 한점부터 시작돼서 우주가 팽창을 통해서 커왔다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그냥 끝없이 항상 그 상태로 그렇게 있었다는 이론이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빅뱅 이론에서 터져나온 이 우주 지문이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 시어리에 의한 이런 흔적을 담고 있어서 그거를 측정하게 되면 우주에 어떤 불균이 나타나서 오늘날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 윌슨하고 텐지어스가 먼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했을 때는 그냥 등방성 있게 균질하게 들어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전파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오늘날의 우주가 이렇게 우주나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은하가 아니라 이제 불균등하게 이렇게 불균이란 밀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려면 결국 우주에 나타나는 이 CMB 전파가 결국 별로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주름의 흔적, 온도 편차가 나타나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 조지 스무트가 한 15년의 그 자기 젊었을 때 인생을 바쳐가지고 기구도 띄우고 기구를 미국에서 한번 띄우고 한 6차례 정도 띄웁니다. 그러니까 남반구, 북반구에서 띄워가지고 물질의 반물질, 물질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비 위성이라는 이 위성을 띄우기로 했는데 중간에 저것도 한 10여 년 가까이 걸립니다. 중간에 우주선 사고도 한번 나고 해서 그것도 좌절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낸 값을 그러니까 그 코스믹 CMB를 측정하는데 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게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있어요. 또 여기는 주변에 더 큰 우리 은하가 있죠. 그래서 CMB를 사실 CMB나 WMAP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다가 여기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우리 위성 공간에. 그래놓고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전파나 지구에서 오는 복사, 기타 여러 가지 복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패막이를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주 자체에서 오는 우리 우주에서 오는 이거는 측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CMB를 측정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우주 사방으로 특히 지구나 태양에서 오는 복사를 다 배제한 상태로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준 그 불균형하게 영향을 준 곳에 특히 이상하게 해서 그 우주에서 오는 복사가 또 다른 복사나 전파가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해서 그 에러 값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 값을 특히 우주 자체에서 오는 우리 우주에서 오는 이 에러 값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지 스무트가 남극으로 가거든요. 남극은 상대적으로 온도도 낮고 그래서 지구에서 오는 단열 복사나 여러 가지 복사가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우주에서 나오는 복사를 체크를 해가지고 호비 위성에서 촬영한 그 그래프에다 우리 본 거 있잖아요. 녹색으로 해서 얼룩덜룩한 거 거기다 놓고 그 값을 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다 지워나가요. 그럼 코비유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코비유성 하나를 보면 우주에서 이게 그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코비유성에서 주로 측정하는 건 뭐냐면 기구를 3개를 치웠습니다. 하나가 DRM, 하나가 DRM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FIRAS였고, 하나가 DIRDE였습니다. 이 3개였는데 이 3개가 측정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른데, 요거는 뭐냐면 우주에서 벌어지는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가 디퍼런셜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에이션이요. DMR이네요. 라디오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의 극초단파의 복사를 측정하는 우주 차이 초단파 복사계입니다. 명칭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우주에서 오는 그 복사에, 그러니까 이게 빅뱅에서 올 수도 있지만 빅뱅 이후에 저렇게 나와갖고 은하단들이나 물질들이 형성되면 거기 자체에서 나오는 이 복사열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뭐 중력도 심지어는 적색편이나 뭐 블루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들이 이 우주에서 우리가 측정한 코비유성이 측정한 값들이 여기에서는 적색편이가 아니면 그런 복사값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 38만 년에서 온 건지, 아니면 원시 은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우리 은하에서 온 건지, 아니면 안드로메다에서 온 건지, 이런 걸 직접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확인합니다. 우리 그 스펙트럼을 쭉 공부를 했잖아요. 스펙트럼이 어떤 파장에 이게 에너지가 다 할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스펙트럼만 보고도 이게 어느 곳에서 이 복사나 에너지가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측하는 양식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원시 은하나 핵항성들, 원시 항성들에서 나오는 이 복사를, 그러니까 여기 빅뱅 이후에 38만 년 인플레이션에서 나온 포톤들이 아닌 다른 쪽에서 나온 복사를,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제거하고 뭐 다른 값들도 제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값, 순수한 38만 년대 우주에 대해서 투명해진 그 파장을 측정을 해냅니다. 근데 그 파장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양자역학도 사실 도입되는 그 개념이기도 한데, 흑체 복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체 복사의 그 파장에 그 값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사의 파장도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흑체 복사라는 개념은 제가 뭐 정확지 않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어쨌든 흑체 복사의 파장을 그대로 드러낸 이 38만 년의 이 특징을 그대로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우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 이 CMB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의사적인 약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쌍극자나 사극자 이런 것들 값들도 다 추출을 해나가지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 38만 년의 그 배경 복사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받고, 그 다음에 우주가 정밀한 계측 과거로 들어섰고,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우주나 정상 우주론이나 뭐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막 다투었던 이런 논쟁들의 종집을 찍게 만든 위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DMR이나 이런 것들이, 저 WMAP나 이런 것들도 점차 각도를 세밀하게 해가면서 스케일을 좁혀가는 겁니다. 그건 결국 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7도를 보는 거하고 15도를 보는 건, 15도를 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감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도구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게 뭐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이나 거대한 우리가 생성된 초기의 은하 전체를 본다면, 호비가 그렇게 본다면 WMP나 플랑크 이성은 아주 국부적인 우리 은하, 아니면 뭐 안드로메다나 이런 데까지도 나중에 분해능이 좋아지게 되면 그 흔적을 38만 년까지 이어가가지고 다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실 그 우주 배경 복사가, CMB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전파만 측정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우주의 생성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아니면 입자 물리학적으로
쭉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돼 있고 우리 항성이 지구가 어떻게 생성돼 있고 이런 과정을 토탈리하게 밝히는 우주의 해석학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